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여기서 직매입과 오픈마켓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보고요. 영업 레버리지라는 효과라는 게 뭔지, 그다음 쿠팡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 잠식도 돼 있고, 그다음에 쿠팡이 또 스톡 옵션을 부여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 쿠팡의 주주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 쿠팡의 임원들은 어떻게 스톡 옵션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 랜덤 스토어라는 물류센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우선 쿠팡의 지배 구조를 보시죠. 쿠팡이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죠.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쿠팡 LLC라고 해서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김범석이라는 이 창업주가 미국 중학교 때 미국 유학 가서 아버지가 대기업 주재원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버드를 나오고 거기서 하버드 다닐 때부터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무슨 출판 잡지를 사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 팔아서 돈도 좀 벌고 했죠. 그리고 쿠팡 초기에 들어갔던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있고, 그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링턴, 블랙락, 피델리티 이러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여기 보시면 10억 달러, 20억 달러 해서 총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이제 6천억 되는 건가요? 그렇게 투자한 소프트뱅크가 있죠.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고 소프트뱅크가 만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제가 쭉쭉쭉 다 더해보니까 한 4.2조 펀딩을 했습니다. 이 펀딩 돈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쿠팡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이 쿠팡 LLC, 이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LLC 미국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 돈이. 그 다음에 쿠팡 LLC가 한국 쿠팡한테 이렇게 계속 증자를 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를 간단하게 보고 가면 지금 많이 어렵죠. 이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조를 모집해서 거의 90개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핀테크,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식품, 소비자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많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위워크 같은 데는 작년에 그 상장에 실패를 했고 기업 가치가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업 가치가 너무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쪽팔려서 상장을 못한 거죠. 그다음 우버 같은 데도 이제는 이익을 좀 낼 때가 됐는데 계속 분기별로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더 이상 이제 쿠팡을 도와주지 못할 거다. 이제 부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더워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그 financially 그 difficulty가 아주 그 공궁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이 집값보다 더 많은 상태를 또 언더워터라고 한답니다. 이게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하여간 100만 달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80만 불이 됐다. 그러면 대출금이 집값보다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더워터, 물속에 잠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 비전 펀드 올해 3월 말 현재 보면은 어, 지금 페어 밸류가 실제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어, 지금 낮다. 어, 그래서 언더워터다라는 기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워크는 IPO 실패했고 우버는 1분기에만 3조 원대 순손실을 봤다네요. 근데 또 주가는 이거는 우버는 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뛰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 이커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GMV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이커머스에서는 거래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커머스 업체는 상품 매출을 하고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데죠.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수수료 매출을 합니다. 이제 상품 매출을 하는 데를 어떤 사람은 또 직매입한다, 사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수료 매출하는 건 오픈 마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위탁 판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직매입이라는 것부터 좀 보고 가죠. 직매입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이게 뭐 사입이라고도 하고 상품 매출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쿠팡이 있어요. 쿠팡이 이제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 삼다수를 180원에 주고 삽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이거를 직매입했죠. 매입했습니다.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재고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매출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삼다수를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2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0원이 상품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매출이 200원이 되고 매출 원가는 180원이 돼서 이제 이익이 20원 남는 거죠. 이걸 이제 직매입이라고 합니다. 자, 오픈 마켓, 뭐 플랫폼, 그다음 수수료 매출, 위탁 판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요즘 뭐 대다수 신문들이나 전문가들은 오픈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삼다수를 만드는 업체가 쿠팡한테 이렇게 이제 물을 생수를 보내요. 그럼 쿠팡 창고에 이렇게 있죠. 아무 거래도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만 이동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200원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래죠. 이게 일어나면은 쿠팡은 이게 이제 자기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이제 이 삼다수 만든 업체 물건을 팔아준 거에 불과하고 이 200원을 돈을 받았어. 그중에 20원을 떼고 180원을 삼다수 업체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쿠팡 입장에서 매출을 20원만 잡아요. 매출 원가는 뭐 조금 있겠지만 거의 판관비가 다라고 보고 빵원이라고 보면 이제 매출 총액이 20원이겠죠. 이거를 이제 수수료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매출이 200원이 잡히고 이번에는 매출이 20원이 잡힙니다. 거의 비슷한 거래인데 어떤 거는 200원이 잡히고 어떤 건 20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들은 그 회계상의 매출액,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200원이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20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액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액이라는 거는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서비스의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매입에서 판매하느냐, 중개나 위탁,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상 매출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GMV 거래액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액은 실제로 그 이커머스 플랫폼이 얼마나 붐비고 있냐, 이 붐비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정말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 방금 말씀드린 그 GMV라는 거죠. GMV 트렌드를 보시면은 2015년만 해도 뭐 54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작년에 134조까지 왔어요. 뭐 성장률이 계속 20% 이상을 넘네요.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 가까이 갔네요. 그래서 작년 기준, 19년 기준 이커머스 업체들의 그 거래액을 비교해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G마켓이랑 옥션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까 말한 상품 매출이 아닌 그 판매 수수료 매출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상 매출은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액 추이로 봤을 땐 1위다. 그러니까 쿠팡이 1위가 아닙니다. 쿠팡은
거래액으로 봤을 때는 2위에 해당하고, 그다음 11번가 위메프, SSG는 이제 다 아시죠? 신세계. 그래서 이 신세계 그룹에서 만든 그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자, 드디어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재무제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쿠팡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신데요. 자, 2016년에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9조에서 이제 10억 원 단위입니다. 2.6조, 4조, 7조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매출 원가가 벌써 차지하는 비중이 다 80%가 넘어요. 2018년에는 95%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판관비가 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의 조 단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조의 판관비를 보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7천억이 되었다.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7천억이 됐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영업 손실을 1.1조를 봤어요. 근데 작년에는 영업 손실을 대다수의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1.5조에서 1.7조의 영업 손실을 볼 거라고 했는데 7천억이라는 영업 손실이 나와서 이거 너무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근데 선방했다. 이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쿠팡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분들은 이게 아주 선방한 거다. 이거 봐라. 영업 이 손실률을 보면은 점점 줄지 않냐.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왔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기 순이익도 뭐 거의 법인세를 내질 않으니까 영업이익이랑 영업 손실이랑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고 계신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쿠팡은 이제 직매입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매출이 7조인데 7천억 원의 재고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10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재고가 한 30, 한 5일 이 정도 있다가 매출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용권 자산, 이거는 제가 뭐 이전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019년 작년에 도입된 신리스 회계 도입으로 그동안에 임차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운용 리스들이 다 이제 자산으로 잡히고 또 여기 리스 부채로 잡히고 거의 같은 금액이죠. 이렇게 돼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자본 잠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도 자본 잠식이었고 2018년에도 자본 잠식이었고 지금 자본은 뭐 근근히 이제 계속 증자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유형 자산. 그동안에 이제 유형 자산이 크죠.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와 다르게 여기 물류센터를 크게 짓고 쿠팡맨들을 고용해서 이제 그 트럭들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럭 자산과 그 물류센터 자산이 이 사용권 자산과 유형 자산 뭐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1.2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말이 이익잉여금이지 이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 결손금이 누적된 게 거의 뭐 지금 3.8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2조 펀딩을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3.8조 정도. 그 올해 여태까지 한 반기 정도 됐으니까 이제 펀딩 받은 금액을 다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이 고갈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분들은 이제 쿠팡이 돈이 더 필요해서 증자를 받아야 되는데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도 아까 실적이 좋지 않고 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쿠팡의 영업 비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쿠팡의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판관비를 이제 쿠팡의 감사 보고서의 주석 사항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합쳐져서 나와요. 이거를 분리해 놓죠. 왜냐하면 매출 원가를 세세하게 분리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 제가 처음 회사 생활했던 한 20년 전만 해도
감사보고서에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서 쫙 그 제조원가들이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매출원가나 제조원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공시를 안 해요. 근데 주석사항에 판관비와 매출원가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라도 어떤 거는 매출원가로 가고 어떤 거는 판관비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퉁쳐서 합해서 공시는 합니다. 그러니까 판관비와 그 매출원가를 따로는 볼 수 없지만 합쳐서는 볼 수 있다. 주석을 보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2018년에 매출액이 4조였는데 2019년에 7조로 이제 6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재고자산이 이제 원가의 대부분이잖아요. 샀다가 파는 거니까. 직매입해서 파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의 증가율은 41%밖에 안 됐다. 이게 이제 논란이 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첫 번째 해석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규모의 경제라고 하지만 거의 뭐 지금 한마디로 뭐 생수를 산다 그러면 원래 100원에 받아와서 150원에 팔던 거를 거의 뭐 이제는 규모의 경제, 이제 쿠팡이 힘이 생겼으니까 한 70원, 60원에 받아와서 판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최소한 한 60%까지 증가는 해줘야 되는데 41%만 증가했다. 이거는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만 해석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쿠팡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건 뭐냐 하면은 하도 이익률이 안 나오니까 직매입을 줄이고 오픈마켓 매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수수료 매출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매출액 중에. 수수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 아까 보셨지만 수수료 매출은 재고 자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거니까 어, 재고 자산의 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증가율이 41%로 떨어진 거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매출이 64%면은 인건비는 64%가 늘어나지는 않겠죠. 인건비라는 거는 고정비성 효과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제가 꼼꼼히 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랑 아까 그 쿠팡 LLC 있잖아요.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미국인들에 대한 임원들 비용, 그 컨설팅 비용 거기 뭐 100명 정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뭐 임차료도 이제 리스 회계 도입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이제 더 증가했어야 되는데 리스 회계 왜냐하면은 뭐 물류센터를 더 많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형 자산으로 투자하지 않은 임차한 거는 임차료가 증가해야겠죠. 근데 이제 리스 회계가 도입돼 가지고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녹화했던 것들에 보면은 그 리스 회계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역시 리스 회계 도입으로 급증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70억에서 1800억으로. 자,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팡을 이해하는데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고정비가 높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어떤 의미냐? 매출을 1조 하는 회사고, 이제 우리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관비,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출을 1조 하는 회사가 매출원가가 6천억입니다. 그러면 매출총이익이 4천억이고 판관비는 3천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천억, 그래서 10%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이자 비용은 차입금을 뭐 5천억을 쓰고 있고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500억을 내서 이제 당기 순이익은 375억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회계에서 보는 그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서 보는 재무제표죠. 근데 관리회계에서는 이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이렇게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나누지 않고 이 두 개가 합해가 9천억이죠. 이 9천억을 매출과 비례해서 변동하는 변동비냐, 아니면은 매출과 상관없는 고정비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봅니다. 이 9천억, 이 두 개의 합이 9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동비가 지금 2천억인 회사입니다. 변동비 비중이 20%인 회사예요. 그리고 고정비가 7천억이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고정비 비중이 높은 회사죠. 그러면은 매출을 한 10%를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매출이 1조에서 1.1조가 됐어요. 그러면은 변동비는 20%를 차지하니까 2,2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매출이 증가해도 증가하지 않는 그냥 고정된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800억이 발생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80%죠. 그러니까 고정비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매출이 10%만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은 매출 증가율보다 8배, 80%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자 비용도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걸 재무 레버리지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 증가율은 160%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10% 증가하면 당기 순이익은 160%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업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거를 재무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예로 고정비 비중을 확 낮췄어요. 제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동비 비중이 80%로 엄청나게 높아요. 고정비는 1년에 1,000억밖에 안 돼요. 아까와 같이 매출은 1조 원인 회사입니다. 그럼 매출 원가와 판관비는 뭐 또 9천억으로 같아요. 근데 이 9천억을 쪼개보니 변동비가 80%,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8천억이고 고정비는 매년 1,000억씩 나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의 매출을 한 10%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1조가 되고 변동비는 80%를 차지하니까 8,80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고정비는 계속 1,000억씩 나가는 게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200억. 그럼 영업이익이 20% 증가합니다. 아까는 영업이익이 매출이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80% 증가했는데 이거는 20%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을 이제 좋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고정비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쿠팡은,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서 작년에 손실이 7천억으로 줄었다. 그 전년도에는 1.1조였잖아요. 4조 매출하는데 1.1조의 손실을 봤는데 7조 매출하는데 7천억 손실밖에 안 봤으니까 이건 영업 레버리지에 의한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쿠팡의 물류센터가 좀 특이하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쿠팡의 물류센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꼭 쇼핑센터 같이 생겼는데 이걸 랜덤 스토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들어오면 뒤죽박죽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같은 공책이 저쪽 진열대에도 있고 저쪽 구석 진열대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그러니까 임의로 스토어라는 게 뭐 이렇게 집어넣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쿠팡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랜덤 스토어 방식 때문에 이 쿠팡 내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 뭐 확진자도 발생하니까 물류센터 안에서 뭐 2천 명인가 일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그 신세계가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 SSG.com은 좀 이 물류센터를 그 디지털 피킹 시스템으로 갖춰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쿠팡이 아니라 쓱닷컴, 이마트의 자회사인데 SSG.com 이것이 결국은 강자가 될 거다.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스톡 옵션 얘기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스톡 옵션은 결국은 누구한테 부여를 했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인 임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년에서 6년 정도 일을 하면 주당 이건 쿠팡 LLC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 행사 가격 뭐 거의 뭐 6센트에서부터 2달러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스톡 옵션 비용이 2019년에 280억인데 누적으로는 710억입니다. 스톡 옵션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행사 가격이 만약 1달러다. 그리고 이 사람이 5년을 일해야지 이걸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예상 주가가 11달러다. 그럼 10달러의 차익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원한테 10달러의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10달러인데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10달러를 5로 나눠서 매년 2달러씩 비용으로 인식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톡 옵션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쿠팡의 감사 보고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 글로벌 인재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뭐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FRB죠. 그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일하던 분도 모셔오고, 그다음 뭐 HR 총괄도 모셔오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 김범석 그 창업주 대표가 외국인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좀 부정적인 분들은 많이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CFO를 영입했는데 이게 아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과거에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채용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뭐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 한국 사람도 다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조금만 일하고 또 떠난다고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기사 제목이 재밌네요. 아마존과 정글 사이. 그래서 외국인 임원들의 무덤이다. 자, 그래서 쿠팡이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매출 7.2조와 영업적자 0.7조를 봤는데 2018년에는 매출 4.4조에 영업적자 1.1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년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게 매출이 7조고 영업적자가 1.5조에서 1.7조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영업적자가 7천억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정비 부담이 크잖아요. 쿠팡이.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선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영업 적자가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직매입 단가, 그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직매입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10조의 기업 가치가 있어서 이 7천억이라는 이 성적표가 상당히 좋은 성적표이기 때문에 추가 펀딩도 가능하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소프트뱅크가 못 한다 그러면 아마존이나 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의 매각도 가능하고 IPO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2019년 이제 적자가 축소된 큰 이유는, 그러니까 1.1조에서 0.7조로 축소됐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직매입 비중을 줄인 거다. 그래서 오픈마켓 비중을 증가시킨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속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여전히 이베이가 이제 국내 1위다. 옥션 지마켓이. 그다음에 유통 공룡들인 어, 신세계나 롯데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돼서 쿠팡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거. 그리고 보유 현금 고갈, 아까 말씀드렸듯이 4.2조를 펀딩 받았는데 지금 거의 4조 원의 결손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추가 투자자가 필요한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돈이 없을 거다 여기에 투자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쿠팡이 좀 암울하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어느 쪽에 치우치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예, 이 정도로 쿠팡에 대해서 기업 분석 및 재무제표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